작은 서점. 이제 그만 일어나. 난 준비 다 했단 말이야. 싱그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성한 작가의 달콤한 인생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변호사가 어느 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러나 또다시 주도 면밀하게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책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9921님, 최현정 아나운서님 유튜브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봤습니다. 사자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어깨에 도마뱀도 왔다 갔다 하던데요. 작은 서점 통해서 최현정 아나운서 알게 됐는데 정말 반가워서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작은 서점에서 저라는 존재를 아시고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보셨군요. 그 KBS 다큐 채널에 올라오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정글이라고,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정자를 쓴 정글, 바른 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세상을 좀 헤쳐나가 보자라는 취지에,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구루들,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AI로 엄청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현란하게 이것저것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거 계속 좀 많이 좀 광고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머쓱.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구의 증명과 이제야 언니에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설가 최진영 작가의 창작 노트 에세이입니다.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 핀드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요. 장편 소설 한 권을 완성하기까지 소설가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의 김유리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표정이 좋으세요. 요즘엔 그래도.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노벨문학상이 끝나고 나서 좀 한 달 동안은 좀 여유로운 시즌이라. 이게 뭔가 출판계 종사자들이 누리는 네. 정말 간만에 여유가 있는 그 기간이군요. 진짜 연말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프리한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좀 살만합니다. 연말에 또 이제 바빠지는 거죠. 네, 이제 곧. 자, 그럴 때 또 이렇게 저희 방송과 함께 놀다 가세요, 오늘. 네. 그래 놓고서 책 소개해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그 책이요,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오셨는데, 이거 읽으면서, 좀, 노동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책 같아요, 느낌에. 저는 사실 제목이 확 와닿는 것도 있고 어떻게 화가 나면 정말 제목으로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됐는데요. 네. 10월 15일에 출간한 웅진지식하우스 출판사의 자연과학 신작이고요. 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섬뜩하지만 네. 약간 문학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과학책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과학책이면서 좀 네. 물리학적인 요소가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나사 출신 기후 과학자이고 이름은 케이트 마블이에요. 네. 평생 이제 지구의 환경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를 연구해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후 과학자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가 미쳐가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인가요? 기후가 미쳐가는 걸 지켜보는 미친 과학자. 그쵸. 어떻게 네. 보면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또 덥고, 맞아요. 불도 많이 나고, 뭔가, 이게 모든 게 기후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쵸? 이 네.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 실제로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 기후 관련 도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2018년 이후로 환경이라든지 기후 관련 교양 도서들 판매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2022년도에는 판매량이 약 18%나 증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 관련 도서들이 이 책뿐만 아니라 한 4-5종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제 외국 관련 도서도 있고 한국 과학자가 낸 도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서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그 종류가 나뉘더라고요. 이제 첫째로는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역설하면서 정책이나 연구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후 교양서 갈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미니멀 라이프, 비건 등 이제 환경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천 가능한 생활 방식을 이제 제안하는 기후 동행서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신간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이 책은 기후 교양서에 가까워요. 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이사항이? 네. 제가 이전에 읽었었던 기후 교양서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읽을 때 진짜 완전 이건 무슨 말이야 하면서 뭐 어떤 말이야 하면서 뒤돌아가서 다시 읽고 뭐 각주 보고 미주 보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저자가 데이터 뒤에 좀 숨어서 숫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감정으로 여과 없이 화를 내는 모습을 이제 읽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들도 심지어 자기의 감정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과학자들은 전형적으로 그 정말 MBTI의 T에 해당하면서 아주 그 객관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정제해서 표현할 것 같은데 이분은 막 이런 책이랄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신 그분도 트럼프 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맞아요.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네,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네. 대통령. 네네. 내 인생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 사람의 이제 최근에 이제 조약도 탈퇴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약간 동시대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느끼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네, 이 책이 이제 기후 위기를 자기의 감정, 이제 경의, 분노,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총 9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안에 어쨌든 과학적인 데이터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숫자 너머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는 이제 몇 도씨다 이런 게 아니라 뜨거워 아니면 차가워 이런 게 사실 1차적인 감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후 변화는 사실 가장 감정적인 영역이랑 좀 맞닿게 되어 있는데 책 띠지에도 적혀 있긴 한데요.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분리수거하다가 어차피 우리나라 망할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구가 망할 텐데. 다 오염됐는데 이미 이거 내가 한들. 그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예. 이제 그거를 기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기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과학자인 나도 미쳐가고 있다를 이제 고백하면서 위로를 건네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들어가는 글을 보면 세상의 끝을 예언하는 글로 시작을 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서해안에 해빙이 나타나고 러시아가 훈훈하고 산뜻한 땅으로 변하며 시베리아산 와인이 막 생성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상상만으로는 되게 흥미롭지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 좀 상상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이제 바다를 자연 재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과학적 진실을 넘어서
약간 공포스러운 미래 예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차례상에 사과나 배 대신에 오렌지 바나나 올린다는 기사 뭐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뭐 서울에서 바나나 얘기했지만 아마 서울에서 바나나 재배됐다는 뭐 재배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 과일 가격들이 변동이 커져서 대체 과일을 많이들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이제 추세가 됐어요. 네. 어찌 보면 기후 변화를 바로 직감할 수 있는 곳이 우리한테는 딱 식탁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쌀이라든지 이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생산량이 변동폭이 커진 것도 사실 기후변화 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후가 불안정하고 가늠하기 어려워질수록 식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자도 잘 짚어내고 있는데 뭐 이런 현실적인 이제 식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인류 역사 그리고 신화까지 되게 재치 있게 기후 변화와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엮어낸 책입니다. 단순히 이제 절망만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적인 책이라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감정은 뭐였어요? 저는 첫 시작인 이제 경이였는데요. 경이롭다 할 때 경이. 네. 저자 마블이 자기의 직업은 매일 경이를 맛보는 직업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녀가 매일매일 기후 모델을 이제 실험하면서 도사리고 있는 비극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기후 모델을 물리학을 기반으로 이제 돌리는 시스템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은 15도의 기적이라든지 바람이 부는 방식 그리고 바닷속의 순환 이런 것들을 매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 시스템을 기후 모델을 실험하면서 약간 얼마나 이 지구가 경이롭고 섬세한 시스템인지를 또 본인이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기후 모델을 붙들고 있는 과학자가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지구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제 재발견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네. 이 경이로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하고 지구를 지켜야 하고 어쨌든 변화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고백일 텐데 반대로 가장 날카롭고 아픈 감정은 뭐였을까요? 분노랑 이제 죄책감인 부분이었는데요. 네. 저자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십 년간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했던 화석연료 기업과 지금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되게 심하게 드러내요. 특히 이제 제가 읽기에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후위기를 막 이야기하다가 저자가 갑자기 16세기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 유럽에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마녀 탓으로 돌려서 유럽 전반적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한 역사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뭔가 이게 희생양이 필요했을 때였죠, 그때는. 네. 그리고 마치 용왕님한테 비 내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사람을 바치듯이 약간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요. 스코틀랜드 국왕 중에 이제 제임스 6세가 한때 유럽 최고의 마녀 전문가라고 일컬어졌던 포악한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엄격한 감시하에서 제임스 6세가 직접 그 마녀로 몰린 여성들이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현대인의 눈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자가 이걸 왜 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금의 화석 연료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 제임스 6세나 다 별다를 게 없다. 별다를 게 없다. 똑같은 거짓말 하고 있다. 마녀 사냥하듯이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로 이제 발발한 기후 위기는 사실 과학적 지시를 떠나서 이제 마녀로 매도 당했던 그 제임스 6세처럼 똑같이 이제는 니네 그 중국이나 인도한테 이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내뿜고 있는 연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환경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게 사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난화의 주 요인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지어진 역사가 되게 서양 선진국에 비하면 되게 짧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조약까지 파기해 갔는데 이런 것들을
왜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면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범지구적으로 힘이 기울여진 이제 불평등한 그런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뭐 마녀사냥 얘기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 닿네요. 네,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기후 재난이라는 게 과학의 영역을 또 넘어서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그 분석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자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꼬집습니까? 여기서 저자가 또 재밌게 글을 쓴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주요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을 마치 추리소설 그러니까 탐정처럼 써요. 이것만큼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렇게 딱 짚어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인들이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을 입증하려고 네. 기후위기의 용의자로 들이밀었던 여러 가지부터 설명해 줍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내부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지구 내에 두 번째 태양, 세 번째로 지구의 공정과 자전, 그리고 네 번째 화산 폭발 등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용의자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네. 재미있게 설명해요. 그리고 왜 그들이 범인이 아닌지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궤도나 태양이 범인이 아닌 건 아나운서님 혹시 아셨어요? 현재 지구가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로 치면. 그래서 네. 몇 월이지? 라고 저 이런 과학적인 지식 좀 없어서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시기. 글쎄, 우리나라로 치면 7월이지 않을까. 네, 한여름이잖아요. 네. 저도 8월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왜요? 지구가 우리랑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비추는 그 차이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사람들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그 온도로 인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1만 년 전에는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시기가 6월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월에서 1월까지 되기까지 수많은 값들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궤도가 이렇게 변화해왔다 데이터를 막 모아서 네. 과학자들이 기후 모델에 이제 입력을 했는데 주요 변화값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즉,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가까워졌다고 지구의 궤도가 바뀌었다고 눈에 네. 띄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평균값은 비슷해져야 네. 되는 거니까. 네. 올라도 1도, 네, 2도 네, 네,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근데 무엇보다 최근 1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온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의 궤도나 태양의 범인은 아니다. 그럼 진범은 누구예요? 진범은 온실가스. 저희가 매일매일 과학책 읽으면서 그쵸. 나오는 네. 그런 네. 변화의 주요인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배후에는 또 인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산화탄소가 저는 몰랐었는데 대기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산화탄소가요. 네, 그래서 산업혁명 때 배출한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어요. 네. 지구 어디 대기인가에. 네, 대기층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네요. 근데 평균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주민 한 명이 매년 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하고 또 가난한 나라의 조금 빈곤한 나라 그런 경우에는 그의 10분의 1도 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출하는 양이. 그러니까 진범을 굳이 따지자면 부유한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도 심지어 범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 멈추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명확한 값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손에 답을 쥐어주고 나서도 아무것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그러게요.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는 거죠. 솔직히 저희 손에도 조금의 미래가 좀 달려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멈추지 못하게 된다면 네.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지구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매년 400억 톤 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이제 내뿜고 있는데 네. 그중 절반은 수백 년간 대기 속에 머무르고 그중 절반은 또 나머지 절반은 생명체들이 광합성을 통해 이제 흡수해 네.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기후 변화
기후변화가 또 얼마나 나쁜 상황으로 이어질지 우리가 짐작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될지를 이제 네.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인데요. 사실 또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좋아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는 건 또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나면서 그 식물들이 많은 탄소를 이제 저장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폭염이 발발하거나 이럴 때 식물들이 말라 죽거나 산불이 타버려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능력을 잃게 되면 또 산불이 확 퍼지기도 하고 그러면 네. 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남게 되는 거라 그런 경우까지 또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다 온도가 또 올라가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못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더 많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탄소순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점차 산불이 더 많이 나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서 해수면이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가 뭐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충격적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한데 우리가 뭐 지구 종말을 논하는 그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막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경각심은 좀 느껴져요. 또 한편으로 되게 우울해지고요. 나아질 방향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 책에서는? 네, 인간의 손에 이제 달렸다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손에 달렸다. 답은 네. 지구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망친 거, 결국 그 해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과거에도 이런 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정대기법이라고 저도 몰랐는데 1950년대에서 60년대 영국과 미국 사회의 큰 문제가 스모그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뿜어나온 연기 때문에 하늘이 말 그대로 완전 잿빛이었던 것인데 실제로 1952년에 런던 스모그 때문에 1만 2천여 명이 사망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스모그에 제동을 건 게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청정대기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청정대기법이 공장과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걸 하고 나서 완전 스모그가 확 줄었다고 해요. 지금은 런던이랑 미국 가시면 알겠지만 정말 스모그 완전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으로 결국엔 규정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한 뒤에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레온가스 요즘 안 쓰죠. 네. 진짜. 네. 그래서 오존층은 가까스로 지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파괴됐다면 저희 매일매일 양산 쓰고 다녀야 하는. 그런 네. 거예요. 네. 그게 효과를 봤군요. 네, 확실히 그렇게 과학자뿐만 아니라 발견한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야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어찌되었든 또 원인을 아니까 네, 전 그렇죠. 지구적으로 제재하고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는 훈훈한 과학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이라고만 여겼던 과학의 영역과 과장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던 감정의 영역을 잘 엮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화라든지 문학작품, 역사가 곳곳에 막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돼? 기후변화가 그 시절에도 있었구나. 셰익스피어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해주는 책. 하지만 결코 딱딱하지만은 않고 네.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책.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네, 오늘 이 책 소개받았습니다. 기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어렵죠? 재밌는 거 맞죠?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감기시죠? 주변에 요즘 다 감기예요. 네. 제가 요즘 좀 무리할 일이 많아서 네. 글 쓰느라 무리한 건 아니고 아니, 작가가 글 쓰느라 무리하셔야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셨어요.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아니, 8384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우리 최민석 작가님 건강하세요. 그래야 제가 재미있는 소설을 계속해서 듣죠. 저는 요새 눈에 뭐가 나서 책을 못 읽어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 기대를 저버리고 있네요. 네, 조만간 금방 회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네. 제가 이번 주에 아플 걸 예상한 건 아니고 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아팠다는 얘기군요. 근데 항상 네. 100% 컨디션으로 오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아팠다. 굉장히 건강해 네. 보이는 건장한 청년의 느낌인데 그 몸 안의 상태는 뭐죠? 한 1900 일제강점기 때 네. 막 패평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뭔가 목이 안 좋고 기침을 하고 있고. 외모가 그렇게 안 되면 네. 속이라도 그렇게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네. 금방 또 회복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질병의 자, 아이콘 최민석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퇴퇴퇴 그러면 말이 시가 돼요. 안 돼요. 자, 오늘 책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김성환 작가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네, 달콤한 인생하면 이제 영화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다 다른 원래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 영화가 네, 있었고 네. 라돌체 비타가 있었고 비타, 네.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병헌 씨 나오는. 한국 영화도 네. 달콤한 인생이 네. 나온 거고 네. 뭐 그런 게 많죠. 네. 내 멋대로 해라. 그건 원래 장리 꼬다르의 프랑스 영화였고 네. 또 게임의 법칙 이것도 원래는 누아르 영화가 아니라 네. 프랑스에 있었던 약간 뭐랄까 상류층 사회 이야기였고 그런 식으로 좀 그 유럽의 그 클래식 영화들이 네. 현대에도 계속 제목을 바꿔서 탄생을 하는데 달콤한 인생도 그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게 제목이 주는 어떤 이게 사실 다 반어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네. 라도체 비타. 굉장히 이 작품도 너무나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책을 접했습니다. 근데 김성환 작가가 조금 낯설거든요. 어떤 분이세요? 사실 김성환 작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일단 데뷔작이고요. 책 속에 나온 프로필을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198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달콤한 인생은 첫 작품으로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모바일로 먼저 연재가 됐다. 네. 그리고 독자들한테 쉽게 읽히면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 작품을 목표로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 네. 이게 전부예요. 진짜로요? 진짜 이게 소개가 전부입니다.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늘 찾아보거든요. 네. 한 번씩. 사진도 없고 공개된 게 없고 인터뷰도 한 게 없습니다. 또 이 작품이 모바일로 연재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때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연재 3주 만에 동시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면서 독자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 책은 네. 진행자님도 네. 한번 이제 시작했는데 포기를 못했다. 네네. 끝까지 그러니까 가야죠, 이런 책은. 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자야 되는데 네. 방송을 위해 다음날. 근데 놓지를 못하겠더라. 네, 이것처럼 어제 밤까지 읽었어요. 네. 진짜 책을 한번 손에 잡으면 막 이 페이지가 네. 진공청소기 흡입기처럼 내 네. 손가락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손에서 그 책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독자가 할 일은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 네. 그만큼 전개가 빠르고 압축적이고요. 문장의 호흡도 짧아서 가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다 보면 그 소설이 묘사하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그려져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내가 책을 읽었는데 마치 한 편의 네. 스릴러 영화를 본 듯한 기분이 든다. 네. 그런 감상평을 많이 남겼습니다. 작가가 아예 뭔가 이렇게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쓴 글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네, 생각하셨군요. 네, 네, 네. 네. 저도 읽으면서 이 영상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그 배우가 한 분 있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제 작가 이거 한번 읽어봐요. 네. 그러면서 추천을 해준 거예요. 네.
영어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좀 찾아보니까 판권은 이미 예전에 팔렸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책이 나오자마자 팔렸고 근데 이제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영화계가 좀 위축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이제 뭔가 주춤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독자로서 이 작품이 영화로 나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그 크랭크인 날짜 같은 게 다 잡혀 있는 작품일지도 몰라요. 네. 네. 줄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은 36세의 변호사 박상우입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임신을 했고 얼마 전에 부촌의 저택으로 이사를 왔고 연봉은 억대입니다. 네,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죠. 네. 뭐 거칠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뭔가 이렇게 추락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설의 공식이죠. 아무튼 상우는 전형적으로 선한 주인공은 아닙니다. 상우는 탐욕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성공을 향한 욕구가 이글거리죠. 네. 좀 오랜만에 어두운 소설을 골라보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어두운 사람이라. 아니야. 본인은 본인을 몰라요. 절대 어둡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묘했는데 이 주인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서술자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서. 네. 그래서 자꾸 읽으면서 네. 내가 인생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네. 네. 아무튼 네. 뭐 반면교사 맞아요. 같은 소설입니다. 저도 뭔가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덮을까? 아니면 자수해서 광명 찾을까? 저는 후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몰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 소설로 들어가서 상우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죠? 일단 상우는 아내한테서 아내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악천후로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네. 출장 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우는 내연녀의 아파트에 가서 그녀를 만난 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바로 들어가면 향수 냄새 때문에 발각이 될까 봐 네. 걱정을 하죠. 비록 악인이지만 이 주인공 입장에서 독자는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갑자기 운동해서 네. 땀 냄새라도 배이게 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상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관계로 겨드랑이에서 땀도 안 나는 인간 일리는 없지만 거의 그런 얘기 없던데. 네. 이 소설은 차가운 느와르물이라서 예. 저 같은 B급 상상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흡연자라면 담배를 잔뜩 피워서 담배 냄새를 배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상우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대기 오염을 시키지 않는 비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왜 뜸을 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네. 상우는 네. 머리가 잘 돌아가는 변호사답지 않게 뜬금없이 네. 냄새를 뺄 생각으로 그냥 집 앞에 주차를 한 뒤 잠깐 눈을 붙입니다. 네. 뭐 시간 좀 지나면 냄새 빠지겠지 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의외로 허술한 면이 있는 상우는 마치 시험 전날에 잠깐 눈 붙이고 공부해야지라고 다짐한 수험생처럼 네. 눈을 떴는데 벌써 3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불사. 시간은 벌써 새벽 4시입니다. 그 표현 정말 정확하네요.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 갑자기 잠깐 눈 붙였는데 3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이건 큰일 난 일이잖아요, 사실. 잠깐 외담이지만 네. 제 아내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아내는 시험 치기 전날에 네. 자면 안 돼. 너무 졸린데 네. 푹 자면 안 되니까 조금만 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옛날 액션 배우 장클로드 반담이 있어요. 네. 장클로드 반담이 다리를 양쪽으로 쫙 찢거든요. 네. 그 상태로 벽에 붙어서 다리를 쫙 짠 채로 벽에 붙어서 잔대요. 네. 그러면 한 분이시네. 그럼 오래 못 자니까. 그럼요. 그런데 눈을 뜨면 그 상태로 자기가 아침까지 잤대요. 아무튼 상우도 그런 거죠. 철두철미하신 분이네. 사랑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네. 그 상우가 아무튼 지금 이제 늦게 일어나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우의 불편한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차창 밖으로 네. 누군가 상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새벽이잖아요. 네. 새벽에 누가 왜 살펴요? 그러니까 상우가 타는 차가 고급 승용차거든요. 네. 게다가
상우는 이 부촌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잖아요. 예. 상우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담벼락이 굉장히 높은 평창동 저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아, 좀도둑인가요? 차를 털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밖에서 차 안이 안 보였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거렸겠죠. 그렇죠.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네. 게다가 새벽이죠. 네. 아무튼 상우는 차 안에 사람이 있고 내려서 자기가 뭐 한두 마디 하면 이 사람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가겠지 싶어서 차 문을 열고 말합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럼 상대가 이제 놀라서 도망가겠죠. 네. 근데 상대는 이 큰 소리를 들으면 분노를 조절 못하는지 아니면 새벽에 깬 상우가 기분이 상해서 너무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아무튼 둘은 그만 시비가 붙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둘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는 그래도 차를 털려고 했던 예비 범죄자잖아요. 네. 이 상대의 저항이 거세지니까 상우는 이걸 모으면 하려고 겁을 주려고 깨진 병을 휘둘렀는데 네. 그만 그만 남자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네. 상우는 이렇게 졸지에 살인자가 되죠. 이게 정말 순간 찰나예요. 그죠? 왜 하필 또 앞에 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깨진 병으로 돼서 그걸 또 휘두르고 주인공이 전요 이 부분까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달콤한 인생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범인이 밝혀지고 시작이 되는 소설이에요. 그렇죠. 초반부터 이렇게 범인을 딱 밝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서스펜스 스릴러죠. 이런 소설이 꽤 있습니다. 네. 정유정 작가의 7년의 밤도 범인이 그렇죠. 밝혀진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런 소설들은 대부분 이제 추리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 즉 범인을 찾아내는 재미가 아니라 범인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기술과 그리고 궁지에 몰린 범인의 심리 상태를 쫓아가는 재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이제 국내에서도 이 범죄 소설이 굉장히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스터리 소설뿐만 아니라 서스펜스 소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주인공 상우가 우발적으로 졸지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또 깨진 병으로 확 사람을 찔렀으니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됐지. 정당방위는 안 되겠죠. 아니죠.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상우는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이웃집에 사는 24살 다운 증후군 청년 병호를 마주칩니다. 네. 그렇게 마주치게 되자 이때까지 허술했던 상우가 갑자기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일단은 병호를 초콜릿으로 유인을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초콜릿 주면서 달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썼던 그 흉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병호의 지문을 은근슬쩍 묻힙니다.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푹 자서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병호의 옷에 피해자의 피까지 묻힙니다. 지나치게 또 철미해지고 있어요. 네. 게다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병호한테 선물이라고 주죠. 이로 인해서 병호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상우는 성공을 합니다. 네, 완벽하게 누명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병호의 부모가 상우를 찾아옵니다. 네, 발각된 건가요? 의심을 하는 건가요? 이제 상우가 정말 식은땀을 뻘뻘 흘리죠. 그쵸. 아까 제가 뭐 피도 땀도 안 나는 냉혈한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우도 땀을 흘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병호의 부모가 하는 말이 상우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죠? 궁지에 몰린 병호를 변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상우가 변호사잖아요. 네. 아무튼 이 병호의 부모는 상우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주치면서 종종 인사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병호의 부모는 상우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게다가 아주 실력 좋은 변호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병호의 아버지가 바로 명실상부한 지지도 1위의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이거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소설에. 왜 지금 얘기하세요? 이 밥도 뜸을 들여야 하듯이. 병호 얘기도 그렇고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인데. 이야기도 좀 뜸을 들여야 하잖아요. 제 구성이에요. 최민석 작가의. 네. 이제 뜸이 다 들었으니까 네. 뭐 네. 이야기 한 주걱을 뜰 때가 됐고요. 예. 아무튼 주인공 상우가 누구입니까? 새 속에 정말 찢은 인간, 탐욕적인 그렇죠. 욕망을 가득 품은 인간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이다 보니까 이 인간이 취직한 법무법인 역시 세속적 열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건을 반드시 수임하라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예. 이 막강한 권력에 눈이 먼 법무법인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면서 상우를 압박하죠. 근데 이게 승소를 한다는 게 그 병호의 무죄를 밝히는 건데 그러면 진범인 상우의 범행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아이러니. 이건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네. 거죠. 상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병호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감방에 넣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압박과 자신의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우. 네.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뭔가 정리되려고 그러면 또 나오고 계속 문제 연속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그렇죠. 그게 이 소설의 매력인 거죠. 어떤 문제가 지금 또 발생하나요? 그건 바로 네. 그날의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거 너무 겁니다. 커요. 네. 단 정확히 이 목격자가 네. 이 살인자가 상우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게다가 범죄 사실을 찍은 사진을 들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네. 과연 상우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둥 커밍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그 과정들이 진짜 압권입니다. 사실 이 소설의 백미라서 이제 공개를 안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읽으셔야죠, 뭐. 독자의 네. 몫이죠. 네. 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을 소개하면 네. 저는 아무튼 책 소개를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신작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아직 왕성히 활동하고 이런 작가들의 작품은 좀 독서의 재미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 예. 이런 거 소개하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토리는 다 얘기하고 네. 그 작품의 이제 해석이라든지 뭐 분석 뭐 그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 요 작품은 제가 그 재밌는 부분은 이제 좀 네. 소개를 못하는 걸 양해를 바라고요. 그게 나아요. 독자분들도 아마 그 끝까지 얘기하시면 좀 읽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아무튼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상우가 여러 가지 위기를 또 겪게 되잖아요. 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추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네. 예. 이런 상우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만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인공이 철저한 악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는 서서히 이 주인공의 악행을 이해하게 돼요. 네. 그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우의 선택과 그 그릇된 선택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을 묘한 심정으로 지켜보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묘한 심정이 돼서 보게 됩니다. 그게 주인공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인지 스스로도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이게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군요. 저는 왜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여길 모면하기를 왜 기원하고 있지? 그러면서 굉장히 찔렸거든요, 마음이. 네.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작품을 잘 썼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주인공이 이후에도 뭐 끔찍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끊임없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주인공의 심리를 아주 묘사를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데 심판자의 심리로 바라보게 되고 그 후에는 관찰자의 심리로 네. 바라보게 되죠. 점차 이제 심리가 좀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심판자도 관찰자도 그렇다고 구원자도 아닌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뭔가 기묘한 삼각지대의 선체로 주인공을 지켜보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약간 이 책에 대한 총평? 네, 다 읽고 나서 우리 최민석 작가는 어떤 감상문을 남기실 수 있는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네. 다 읽고 난 다음에
늘 품고 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어요. 볼까요? 좋은 소설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여러 그 요건들이 있지만 그 좋은 소설의 요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좋은 소설은 골치 아픈 고민거리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설은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인 상우의 주인공의 시점에서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특히 현대사회의 삶이라는 거는 마치 유리잔 같아서 한번 누워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것처럼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소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설은 당연히 재밌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흥미의 중심에는 호기심 유발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질문으로 촉발되는 겁니다. 네. 이제 주인공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만큼 소설에서는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달콤한 인생은 독자한테 꽤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이 소설은 좋은 소설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당연히 이야기도 흥미롭고요. 그래서 간만에 진짜 좀 깊은 고민도 하고 그러셨어요? 흥미를 느끼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의도치 않게 자꾸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어떤 뭐 작은 사건으로 촉발돼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뭐 돈 문제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책 한번 읽으면서 또 이렇게 좀 한번 내 경험에 또 비추어 보고 근데 이건 좀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 갈등 나의 그렇죠. 내적 갈등을 좀 즐기시라는 의미입니다. 소설이라는 네. 거는 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 그렇죠. 우리를 그 상상의 영역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렇죠. 네. 내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뭔가 그 가상의 스토리를 그려보게 만들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설의 힘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달콤한 인생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이제 프로그램 끝날 네. 시간이 됐는데 네. 아무튼 그냥 여기까지 제가 그 소개한 얘기를 들으시면 네. 그냥 이 소설이 정말 그냥 재밌는 소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에 가면 굉장히 처연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산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노래를 한 곡 골라왔습니다. 선곡에도 다 깊은 의미가 있군요. 어떤 곡이에요? 게이트 플라워즈의 기억의 틈이라는 곡입니다.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리스트 박근홍 씨가 부른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바일 연재를 통해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김성한의 소설 달콤한 인생 결말이 특히 궁금하시다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